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유튜브 채널 내 몸 합당의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동영상을 여러 개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내 몸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자기 몸에 대한 관리법도 공부하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마땅한 채널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기획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입니다.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볼까요? 그 전에 제가 치과 의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유튜브고 또 사이버 세계니까 예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감히 그 히포크라송이라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뭐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감히 어떻게 제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화면상으로 볼 때 그렇게 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42살이에요. 42살. 중년이죠. 중년. 42살. 제가 이번에 그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라는 이 주제로 오늘이 첫 타인데 첫 번째는 가리꾸의 미스테리입니다. 가리꾸의 미스테리. 가리꾸의 미스터리. 가리꾸라는 게 뭔지 일단 잘 모르시겠죠. 차차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 바빠졌어요. 할 것도 많고 하루도 길고 예전에 비해서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계, 현실 세계 오가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로도 많이 몰려오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 풍부해졌어요. 먹을 것도 많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 몸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PR하기 위해서, 병원을 PR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뭐 PR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꼭 PR을 위해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아까 42살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 인생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쭉 길이가 쭉 있다고 봤을 때 이게 42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74년에 태어났어요. 74년. 21살이 되었던 때가 95년이네요. 그죠? 95년.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의 비밀을 풀고 싶어서 사실 의대 치대 뭐 비슷하니까요. 그 치대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근히 평생을 진행된 과정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연구를 해서 작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은 생로병사 비밀 신비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래 예명은 음식과 열입니다. 음식과 열의 상관관계, 그것이 제가 겪었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음식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열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서
음식의 열이 제 피부병을 일으키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어떤 한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책에도 소개되지만 제가 피부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86년도입니다. 86년. 피부 질환이 뭐 어디에 생겼냐면 남자들한테는 가장 부끄러운 부위 있죠. 그 음낭 주변에 사타구니 부위에 생겼어요. 이제 그것은 사춘기를 접어드는 저한테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곳이었고, 감추지 않게 결국 되었지만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 좀 혐오스럽다 싶을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작년에 출판하고 이제 재작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연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계기는 뭐냐면은 음식과 열과 병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가 찾았다고 생각이, 뭔가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실마리를 갖고 자료를 연구를 찾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고, 이 책이 작년에 출판됐지만 썩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뭔가 완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는데 좀 더 의학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어요. 제가 아까 치과 의사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의학적인 부분도 우리 치과 공통 과정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한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정도 또 연구를 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월에 이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의 제목은 염증의 새로운 정의와 만성염증과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제목. 이 논문은 뭐 영문으로 물론 다 이렇게 번역했고 다 검토 작업을 했지만 이게 한 그 4,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논문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참고 자료만 해도 참고 논문만 해도 41 정도가 되죠. 이 논문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논문의 어떤 세계 의학의 흐름과 일치된 관련성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이 가립구의 이야기였는데요. 가립구, 제가 아까 가립구의 미스테리라는 설명을 붙였죠. 첫 할 주제는 가립구의 미스테리지만 일단 서론을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 제가 살아온 걸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95년도에는 이제 대학 진학을 했을 거고요. 피부 질환이 생겼고 평생 피부 질환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징적인 게 2006년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애가 고열 독감이 들었던 거죠. 첫째 애가 6살 때, 지금은 이제 중3이 되는데요. 첫째 애가 고열 독감이 들었을 때 그거를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자연치유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원리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의사니까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좀 비전이 좀 많이 있는 치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건강하게 애들이 자라 있는데요. 이때 이후로 첫 번째 독감의 자연치유가 있었고 둘째 애까지 키우면서 한 6번 정도의 독감을 치유를 하면서 그 방법의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주 심한 피부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 질환이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낫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참 동안 지속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가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알 수 없어서 이상하게 나아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휴화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쉬고 있는 거죠. 그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한 2010년경에 큰 피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피부병이 범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도 없고 양의사한테 찾아가도 뭐 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의사도 또 찾아가보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또 책에도 앞쪽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일단 간단히 설명해. 이 피부병이 옛날 피부병과 달랐던 거는 만성 질환의 특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염증이 생겼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암도 일종의 만성 질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암이 금방 낫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보통 염증이 생기면 작은 뽀드락들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뭐 여드름도 좀 오래 가긴 하지만 여드름도 만성 염증이거든요. 근데 어떤 뽀드락지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좀 빨개지다가 종기처럼 잡히다가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몸의 일정 부위에 큰 병소를 형성해서 지속되고 한 달, 뭐 1년, 2년,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게 만성 염증이라는 건데요. 이 만성 질환이 한의사님의 어떤 한의사분의 식이요법에 의해서 소개받은 식이요법에 의해서 사상 체질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낫는 데는 좀 호전이 처음에 나타나서 단지 낫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그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큰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잘 음식을 조절하면서 컨트롤해 왔는데 저는 좀 이렇게 실험하기를 좋아해요. 어디까지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는 계속 이렇게 위험선을 타는 스릴을 좀 즐긴다고나 할까? 연구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에 작년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다시 재발을 한번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사진 자료 좀 흉하긴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도 남아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탁 해서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경우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게 뭐 가립부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암하고까지 만성염증과 암이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암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치과의사라고 했는데 제가 메디칼 그 의학적인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시절에 있을 때 여러 의사 선생님, 다른 학과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아닌 치과 아닌 환자들도 조금 옆에서 보게 되고 조금 이렇게 약 처방도 좀 해본 경험도 있고 군대에서 조금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외과 선생님, 뭐 정형외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이러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치과를 하면서도 치과 환자 중에서도요 치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 가진 분들은 보통이고요. 흔하고요 매우. 그 다음에 암을 겪었거나 암이 발생해 있은 분도 치과 환자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저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피부병 환자도 있고요. 약간은 가닥을 잡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연구를 했고 그 연구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쉽게 설명을 드려도 안 되고 근거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좋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면 왜 치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치료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바른 방향을 안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의학적인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됐는데요. 정신 분석이 암과 만성염증을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간에 무엇이 개입이 되냐면요, 스트레스가 개입돼요. 정신 분석이라는 얘기를 참 좀 달갑게 잘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정신과에서 이제 하는 정신 분석이죠, 그렇죠? 정신과에서 다 하지는 않고 정신과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런 긴 상담이 필요한 이런 치료는 특별히 분석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정신 분석을 이제 이 암과 만성염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고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담과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는 저의 특성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치과 의사가 적성에 꼭 맞진 않았어요. 치과 의사지만 내과 정신과적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하면서도 내과적으로, 그러니까 치아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심리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한 5, 6년 전이었어요. 제가 치과를 공부하고 치과에서 배운, 치과대학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염증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제가 뜻하는 대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이제 환자의 심리나 공포, 치과가 무섭잖아요. 치과 심리나 공포가 제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압도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일반 외과적인 의사 선생님처럼 참아! 이러면서 이렇게 치료를 못해요. 아프세요? 그러면은 더 안 아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의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상대적인 문제더라고요. 이 진료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치과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치과 치료는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나오면서 한 달, 2달을 치료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과적이고, 그러니까 몸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질환이라든지 뭐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의 치아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 갖게 되고 환자분의 심리를 어떻게 좀 잘 개선을 해서 그 환자분을 더 높은 치료 수준으로 도달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5, 6년 전에 치과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 잘 안 맞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많은 또 의사분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 분석을 공부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던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흥미로운 공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의학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한의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양의사들이 좀 한의학을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의사들은 열심히 그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타당성 있게 해서 찾는데 한의사들은 그냥 그렇더라 그러면서 좋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제시하고 이러니까 좀 황당하고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은 직관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효험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양의사들은 근거가 없으면은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을 수 없는 질환을 갖고 계실 때 양의사들한테 찾아가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한의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의사는 낫지 않는 질환, 낫는 질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좋은 거죠. 다 병은 치료해야 되고 그 방법들이 가능한 방법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의사들은 그 음식 조절, 한의사분들은 음식 조절하는 것도 이런 거 먹지 마라, 한약 먹을 때 이런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침을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한의학을 이렇게 금기시하다가 제가 이게 한의학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피부 질환이 한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좋아지면서 제가 저의 물질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깊이 연구는 할 시간은 없었지만 동의보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내용도 좀 보게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 병과 철학의 관계, 병이라는 게 마음과 관계가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또 다시 도움이 됐습니다. 치과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손기술이 나쁘진 않았는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더 배워가고 근데 직접 염증을 짜고 만지고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뭐 수술도 좀 하지만 뭐 치과는 큰 수술은 하진 않으니까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 경험들은 계속 축적되어 왔다 볼 수 있고 저를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일단 저는 그런 길을 걸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양의사들은 하지 않는 이런 책, 그죠? 생로병사라는 이런 책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이건 너무 뜬구름 잡아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논문을 찾으면서 관련성을 찾다가 결국에는 병의 근원에 이 만성염증과 모든 염증과 안에 근원에 있는 이 가립구에 도달하게 된 거죠. 가립구라 그러니까 매우 생소하실 텐데 이게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는 아시죠? 백혈구. 예. 일단 오늘 가립구의 미스테리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좀 도입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들과 제가 가진 것들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우리 몸의 피에는 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중에서 가립구가 있는 거예요. 가립구와 임파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임파구가 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눈으로 봤을 때는 가립구랑 임파구가 잘 차이가 안 나는데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해 보여요, 크기가. 백혈구는 좀 작죠, 이렇게. 약간 그 원반형으로 생겼는데요. 뒤에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요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런 게 이제 적혈구고 요게 이제 백혈구고 백혈구 중에서 가립구인 거죠.
어, 적혈구가 많아요. 적혈구가 보면은 이거는 여기는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많고, 이것도 지금 원래는 잘 안 잡히는데 겨우 두 개를 붙어 있는 걸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적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적혈구는 이게 과립구입니다. 과립구. 임파구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임파구 없는 사진인데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둥그렇게 적혈구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피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그 중에서 가립구라는 거죠. 가립구.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쉽게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조금 집중을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걸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걸 좀 지우고요. 이게 뭐 지금 칠판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시설이 좀 좋지 못합니다. 네. 네. 약간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풀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풀어서 자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단계로 보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란 것도 이게 참 오래된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짧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좋다더라.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치에 합당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야 되는, 자기 몸을 누구나 갖고 있듯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이해가 가능해요. 어렵게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이 강의를 좀 주의 깊게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내 몸 학당이라고 이제 지금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시대는 의사가 다 병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뭐 암으로 우리가 병원에 간다, 암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암이 생겼을 때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들한테는 무슨 말을 더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죠. 죽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암보다 만성염증은 훨씬 경미하죠. 훨씬 아프고 불편하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돼요. 만성염증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도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요. 40대 이후. 40대 이후에 암도 그렇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이라면 하나 나하고는 먼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누구나 40대는 오잖아요. 이게 저도 20, 30대 중년에 이렇게 들었으면서 이렇게 병이 발생하면서 40에 문턱에 들었을 때 병이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됐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줄이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자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암이 발생하고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후에도 발생하지만 6, 7세 이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면역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암이 잘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성염증은 어릴 땐 잘 오질 않아요. 그런데 40대 이후가 지나면은 이제 30대부터 오는 분도 계시는데, 치아에도 많이 오죠. 만성염증이. 잇몸 치주염이라고 있어요. 치주염.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게 치주염인데요. 치주염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피부병, 피부염도 오고, 뭐 일단 좀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시 푸는데, 일단 뭐 좀 덜어두십시오. 건선 뭐 이런 것도 있죠. 다 피부염이에요. 피부염이고, 관절염, 뭐 관절염.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장기 안에도 많이 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얘기하기 전에, 암이 생기는 그 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학병원에 암이 발생해서 대학병원 갔을 때 여기서 내가 100% 치료된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좀 요즘에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잘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내과적으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정확한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거든요. 한 60, 70% 정도 될까요? 암 환자 중에서 7, 80% 될 수도 있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발생한 암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위는 수술했을 때 암의 성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대학병원 가면. 그 부분은 수술해서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이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쬐이는 거하고 약 먹는 거, 그죠? 약물 항암 치료까지 같이 하게 되죠. 약을 주사로 맞을 수 있는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여러 번 조혈모 세포 이식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면은 이제 수술하고 또 자연요법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치유밥상 이러면서 자연요법, 치유밥상 이런 걸 하면서 좀 생활을 많이 바꾸는 분들이 많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는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의 기이네요. 만성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염증도 어느 순간에 치주염이 나타나버리거든요. 생겼을 때는 안 사라지면은 또 잘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생기지 않고 건강하다가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에 대한 거의 가능성 높은 비전을, 암이 생기는 환경과 가능성 높은 비전을 찾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암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알면 그때를 모면하면 되잖아요. 모면. 발생. 치료는 지금 양의사들도 한 7, 80% 하고, 아니면 자연요법 이렇게 하면은 많이들 요즘에 치료가 되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치료가 될 수 있으면 돼요. 불안하니까 요즘에 다 보험이라는 게 다 치아보험, 암보험이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많고 치아 환자들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험도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환경을 배우면은 해결될 수 있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면은 이제는 암이 생겨도 무섭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의사들은 그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었어요. 제가
이제 가리프의 이 미스테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뭐 자연요법도 좋고 양의술도 좋고 또 한의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는 법도 있잖아요. 요즘에 명상센터도 많이 이용하는데 명상 근데 이런 것들만 다 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영양소는 어느 영양소가 부족한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몸에 암과 염증 이런 게 생기면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져요. 영양소의 보충 문제가 되게 심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거 막 먹으면 좋지만 또 구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상.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치유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연식으로 치유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의술로 치유한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던져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썼을 때는 책에 대한 내용만 해도 설명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했어요. 근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원을.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치료가 체계가 수립이 되어서 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컨트롤해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것을 같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난치병 클리닉도 개설을 하고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정신적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잘 관리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잘 풀면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듯이 이 마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성염증과 암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의사의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정신상담입니다. 제가 난치병 클리닉 같은 걸 할 때 음식 상담, 생활 상담, 정신 상담. 음식과 생활에 대한 황금 룰을 찾는 거예요. 황금 룰. 황금의 법칙을 찾는 거예요. 황금의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설저설 난무하고 개인적 차가 존재해요. 우리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4가지 종류의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이 사상체질은 제 첫 번째 제 책에서 많이 설명하고 관련성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체질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사체액설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헛것을 본 걸까? 아니거든요. 있다고 봤을 때 사람의 차이 그랬을 때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사람의 공통점도 있잖아요. 각자의 차이에 대한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생활 개인적 차이에 대한 생활법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공통된 룰도 존재합니다. 그 룰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 그 좋은 얘기들이 어떻게 딱 하나로 관련되는지 그 비밀이 바로 가리코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최근에 이렇게 논문에서 발견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돼요. 가장 또 많이 뒤쪽에서 밝혀졌고 계속 찾아서 들어가다가 그래서 앞으로 오늘 가리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가리코 미스테리 2화로서 조금 더 가리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볼 예정인데요.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또 반복도 하면서 쉽게도 설명하고도 어려운 부분도 좀 설명도 곁들여가면서 잘 할 테니까 앞으로 네모막당 히포크라송 제가 이번에 이름을 이제 히포크라송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치과의사 송영권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 가능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